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여러분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서 정부 서비스도 디지털화해 나간다 이런 건데요.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작년 7월에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오늘 그 위원회를 이끌고 계신 고진 위원장을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원래 우리가 전자정부란 말 오래전부터 썼잖아요. 네네. 그리고 우리 한국의 전자정부 실력이 워낙 훌륭해서 다른 나라에 수출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전자정부랑 다른 거예요? 전자정부가 한 단계 진화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전자정부를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구축을 하기 시작해서 굉장히 빨리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전자정부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이 UN 전자정부 평가에서도 나타나 있고 또 OECD 디지털 정부 평가에서도 작년에 1위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고 또 너무 정부가 공급자적인 시각을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신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정부가 주요 정책을 만들 때 너무 과학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조금 더 과학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정부의 모습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전자정부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그리고 플랫폼이라는 건 모든 게 이렇게 하나로 모여져 있는 그걸 말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은 플랫폼이라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많은 기업들의 서비스를 플랫폼 기업들의 서비스를 받고 계시고요. 사실 공급자와 수요자가 다 같이 그 플랫폼 위에 모여서 주고받을 수 있는 장소가 플랫폼이라고 하죠. 그렇죠.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안에 여러 부처 기관들이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관들이 같이 모여서 서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고 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요. 사실 지금까지 전자정부에서는 이 부처 기관들이 다 따로따로 시스템을 만들고 데이터를 보관하고 활용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새로운 부가적으로 더 만들어낼 수 있는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잘 못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정부 내에 부처 기관들이 모여서 데이터를 공유 활용하고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의 의미로서 모이는 플랫폼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런 IT 기술이 빨리 발전하고 있는 지금 같은 시대에는 사실은 정부가 주도하든 정보화 혁명을 하든 그런 시대하고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민간과 협력을 해야죠. 네. 왜 그러냐면 민간의 디지털 역량이 훨씬 더 커졌기 때문에 민간의 디지털 기술과 혁신 역량을 정부로 끌어들여서 정부가 안고 있는 문제 또 사회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협업할 수 있는 모여서 작업할 수 있는 플랫폼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플랫폼은 정부 내의 부처 기관들이 모여서 같이 협업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또 민과 관이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언제 만들어집니까?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목표가 몇 년도입니까?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한꺼번에 만들어질 수가 없고요. 단계적으로 이제 해나가는 거죠? 네네. 입찰을 해서 이제 구축하는 회사들이 그걸 구축하기 시작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정보화 시스템, 정부가 발주하는 대형 정보화 시스템들은 4년 이상이 걸립니다. 사실 어마어마하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처음에 설계했을 때는
아주 최신 기술로 최신 시스템을 설계해 놓고 나중에 완성이 되고 스위치를 올릴 때는 구식 시스템이 되는 4년이 흘러버렸으니까. 네네. 그렇죠. 근데 이런 정보화 시스템들을 만드는 계획들이 지금 전부 다 진행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다 멈춰놓고 야 지금 올 스탑 해놓고서 저희가 하나하나 새로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없죠. 그래서 이것들을 전부 저희 철학에 맞게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맞게 재구조하고 또 개선해서 함께 나가야 될 수밖에 없고요. 또 새로 구축하는 시스템들은 저희 철학에 맞게 새로운 구조를 가지고 이제 프로젝트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도 대략 목표 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저희가 이번 정부 말까지 어느 정도의 모습은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일 자체는 정부의 공무원들이 일하는 방식까지도 디지털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10년 이상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설명하실 때 전자정부 성취가 대단히 높은데 각 부처별로 따로따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다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세금 관련하면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가야 되고 뭐 일자리 관련하면 고용노동부에 들어가야 되고 뭐 복지하면 보건복지에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앞으로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되면 어디 한 군데 들어가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부 24란 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있죠.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한 1000여 개의 민원 서비스가 한 군데서 한 번의 로그인으로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안에는요, 한 6천여 개의 민원 서비스가 존재하고요. 아, 그렇게 많아요, 종류가? 네. 그리고 그 안에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3,200여 종 정도 됩니다. 근데 그 3,200여 종 중에 1,000종만 지금 정부 24에서 국민들이 한 곳에서 한 번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3,200종 중에 1,500종은 거기서 링크만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링크를 클릭해서 다른 사이트로 넘어가서 따로 로그인해서 다시 사용하셔야 됩니다. 로그인을 2번 해야 되는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거기 가서 메뉴를 여러 번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700종 정도는 아예 인포메이션 자체도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바라볼 때 정부, 그러니까 얘 모습이죠. 정부는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하나일 텐데 국민들이 왜 고용노동부를 알고 교육부를 알고 보건복지부를 따로 알아서 찾아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민원 서비스는 한 군데서 한 번의 로그인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우린 그래도 또 동사무소, 요즘은 주민센터라고 그러죠. 거기 가서 서류 떼고 하는 일들이 옛날엔 되게 많았는데 요즘은 그냥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게 많아졌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이제 변화합니까? 좋은 질문이십니다. 저희가 그 면에서 많은 부분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요. 전자정부하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차이점 중에 가장 큰 것이 그것입니다. 전자정부는요, 정부가 공급자적인 시각에서 국민이 서류를 편하게 떼서 편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이것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주민등록 등초본을 사무실에서 프린트해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주민센터 안 가도 되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그것을 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스캔해서. 하지만 왜 그것을 국민들이 발급해서 프린트해서 제출해야만 할까요? 대부분 제출하는 것들이 관공서에 제출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물론 내가 내 회사에 제출하는 것도 있지만 관공서에 제출하는 것들은 결국은 관공서에서 서류를 떼서 관공서에 제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A기관에서 서류를 프린트해서 B기관에 제출하는 거죠. 그냥 정부의 A기관이 B기관으로 전달해 주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봤습니다. 정부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왜 국민이 그것을 프린트해서 제출해야 되는지.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러시죠. 말씀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게
전자정부가 워낙 잘 구축해놨고 편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예. 국민들이 거기 익숙해져 있으셔서 그러신데요. 사실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네, 해준다. 국민이 동의만 하면 예. A기관에서 B기관으로 바로 전달해주면 끝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현재 국민들이 1년에 정부로부터 발급받는 서류가 7억 통입니다. 7억 통 어마어마한 숫자죠. 예. 그 7억 통을 저희가 경비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2조 원 정도. 예, 예. 2조 원 정도 7억 통이란 첨부 서류를 없애면 2조 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고요. 국민의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탄소 배출량으로 환산을 해봤습니다. 예. 7억 통의 종이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탄소 배출량, 그렇죠. 그다음에 프린트하는 데 들어가는 탄소 배출량, 예, 예. 이것을 환산해봤더니 연간 2만 톤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민의 시간과 비용 또 탄소 절감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예. 저희는 정부 내에서 서로 공유해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첨부 서류들은 서로 공유해서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예.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동안 왜 그 서류를 내라고 그랬죠? 그게 아마도 전자정부는 그 발급받아서 제출하는 방법을 편하게 해준 것이고요. 그러니까요. 저희는 근데 왜 발급하라고 했냐 이 말이죠.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못한 것이죠. 자기들이 업무 처리하는데 그 서류가 필요하니까 네. 당신이 직접 내 이렇게 한 거군요.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서류가 필요하니까 다른 부처에 줘 그러면 될 걸. 그렇죠. 이 행정처리법 고시에 무엇이 있냐면요. 공무원은 확인의 의무가 있고 그렇죠. 민원 서비스에 국민은 제출 의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 고시에 있는 제출 의무까지도 그 법을 바꿔야 되는 건가요? 고시니까요. 법령을 개정할 필요는 없고요. 고시를 수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출 의무를 없앰으로써 정부가 서로 공유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럼 그 7억 통 그거 언제 완전 없어집니까? 이제 서서히 없어질 겁니다. 근데 7억 통 첨부 서류를 없애는 거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지금 이제 다가올 미래에 변화될 모습들을 쭉 설명해 주고 계신데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걸 이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시행해 나가고 있는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다면서요? 네. 사실 예를 들어서 좀 몇 가지 설명해 주세요. 네. 저희가 작년 9월에 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여간 저희가 이 디지털 플랫폼 정보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 실현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대통령 직속위원회가 직접 실현 계획을 만드는 예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처음으로 민간 위원들이 모여서 디지털 플랫폼 정보는 이런 모습이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실현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거기 정책 추진 로드맵 지난 4월인가 발표하셨던 지난 4월에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 보고 후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 실현 계획을 만들고 나서 사실은 위원회가 출범했음에도 예산을 많이 태울 수가 없었습니다. 올해. 왜냐하면 9월에 출범했으니까요. 예산 작업이 끝난 다음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을 작년에는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는 한 300억 정도 배정을 받아서 이 300억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하다가 국민들이 먼저 체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세부 과제를 먼저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자 했습니다. 그때 한 20여 개 과제를 선정을 했고요. 그중에 여러 개가 지금 현재 진행형이기도 하고 또 완료돼서 국민들이 지금 혜택을 보고 계십니다. 새롭게 시작된 서비스들이 이미 여러 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대표적인 거 뭐가 있습니까? 그중에 기업을 위해서는 무역금융 간소화 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관세청에서 일단 무역금융을 신청하기 위해선 수출 기업들이 관세청으로부터 그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자료를 받아서 그 자료를 정리해서 수출입은행에 이제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금융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 자료들이 과연 기업이 받아서 정리를 해서 은행에 줘야 될까라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사실은 관세청에서 그 자료들을 정리를 해서 수출입은행에 주면은 일단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많은 일이 절약이 됩니다. 업무가 줄어드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업무가 가능한지를 저희가 체크를 했고요. 충분히 관세청에서 그것이 가능하고 기업이 동의를 하면 기업이 거래하고 있는 수출입 은행에 그 자료들을 관세청에서 직접 바로 주는 그런 서비스. 그래서 무역 금융 신청 간소화 서비스라는 걸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출입 기업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 이제 기업한테 편안해진 거고 일반 국민들한테 편해진 건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일반 국민들이 직접 이제 느끼실 수 있는 건요. 저희가 청년 세대를 봤습니다. 이 청년 세대의 가장 아픈 문제 중에 하나는 주거 문제입니다. 내 집 마련. 그래서 청약 정보를 어떻게 하면 쉽게 나에 맞는 청약 정보를 받고 또 내가 가장 편리하게 사용하는 SNS나 인터넷 뱅크 앱을 통해서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래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신혼부부 세대가 대부분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세 군데 내지 네 군데 사이트를 접속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수시로 해야 됩니다. 그 정보들이 어디 있냐면요. 부동산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약홈이라는 사이트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LH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이홈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하려면은 SH공사가 운영하는 청약 서비스 사이트가 있고요. 게다가 인천은 또 IH 따로 있습니다. 경기도는 GH라고 따로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만 해도요. 한 5군데를 내가 수시로 들어가서 청약 정보가 떴나 하고 검색을 해봐야 됩니다. 따로따로? 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이것을 다 모아서 민간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앱, 메신저 앱이나 아니면은 인터넷 뱅크 앱에서 이것들을 쉽게 때때 그 청약 정보들이 나왔을 때 그걸 바로바로 나한테 알려주고 나한테 제공해주면 얼마나 편하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부동산원 또 LH공사 또 SH공사 모두 청약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민간에. 그래서 민간의 인터넷 뱅크나 또 아니면은 메신저 플랫폼 회사에서 그 정보들을 가져다가 지금 현재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미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신청을 해놓으시면은 본인이 자주 쓰는 앱에서 그걸 신청을 해놓으시면은 나한테 내 조건에 맞는 그런 청약 정보들이 나한테 날라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토스라는 인터넷 뱅크인데요. 그 토스 앱을 통해서 거기서 직접 그 청약을 신청도 할 수 있게끔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정보를 한꺼번에 다 모아서 전달해 줄 뿐 아니라 청약 신청까지도 한 곳에서 다 가능해지는 거네요. 그게 공공 서비스와 민간의 서비스가 합쳐지면요. 어떻게 되냐면 공공 서비스만으로 있을 때의 가치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민간에서 더 얹어서 제공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일 인터넷 뱅크 앱에서 만일 청약 정보를 제가 받는다고 한다면 아마도 나중에 가서는 그 인터넷 뱅크 앱이 나의 재무 상태까지도 파악하고 또 내가 미리 선택해 놓은 조건까지도 다 걸러서 정말 나한테 맞는 장소에 맞춤형 청약 정보를 제공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아마 뱅크론도 제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 그 청약 정보 앱 말고 민간 기업을 통해 공공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까? 네,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공공의 데이터만을 민간에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서비스도 민간에 개방을 한다. 그래서 공공 서비스를 개방해서 민간 기업이 공공 서비스를 가져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요. 자동차 검사 예약 같은 건데요.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정기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 날짜 사실 언제 받으셔야 되는지 모르죠.
그 기간을 정해서 통지서가 오더라고요. 그렇죠. 통지서가 근데 또 오고. 깜빡하면 곧 지나가기도 하고. 네, 그럴 경우가 많죠. 예. 사실 그걸 누가 그걸 체크해 놓고 사실 정확하게 알아서 딱 때때에 맞춰서 또 그 검사소를 예약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나한테 가까운 검사소를 예약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시간을 상당히 투자해야만 그것이 되는데요. 지금은 자동차 검사 예약을, 자동차 검사에 대한 것들을 정부가 서비스 개방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길찾기 하는 지도 앱이 많죠. 그 다음에 또 자동차 관리 앱들도 있습니다. 금융권에서 제공하는 자동차 관리 앱들도 많고요. 또 렌탈회사에 제공하는 관리 앱들도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정부에서 아마 통지를 받아서 그 기한 내에 데드라인 안에서 가까운 자동차 검사소를 직접 찾아서 예약을 했어야 되고 또 가는 방법을 또 이제 지도 앱에서 찾아야 되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그것을 개방하는 순간 민간의 앱에서, 그러니까 민간의 길찾기 앱에서 언제까지 자동차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알려주고 또 그 시간이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이렇게 알려줄 수 있고 친절하게 알려주는 것이죠. 이미 그거 하고 있어요? 네. 저 자동차 그 길찾기 앱 자주 사용하는데 저한테는 아직 안 오던데 신청해야 됩니까? 네,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빨리 신청해야 됩니다. 아마 지금 사용하고 계신 길찾기 앱에 그 설정에 가시면은 그 메뉴가 있을 겁니다. 그걸 이제 선택하시면은 자동차를 등록하시고 그러면은 자동차 그 등록 정보로 이제 정부에서 그 데이터가 민간 회사로 가서 민간 회사에서 이제 알려드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앱에서 가장 나한테 가까운 위치에 검사소도 찾을 수 있으시고요. 또 예약도 그 앱에서 가능합니다. 전 몰라서 지금 신청을 못 하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널리 알려야 되겠는데요. 홍보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 공공기관들이 그 서비스들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또 민간 기업들이 참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실 많은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는 SRT 예약도 지금 길찾기 앱에서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것도 또 금시초문인데요. 일단 수서에서 부산을 가실 때 내가 지금 있는 현재 위치에서 부산의 목적지까지 길찾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이제 열차편이 이제 대중교통으로 제시가 될 겁니다. 나오죠. 거기서 열차편을 직접 앱에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좀 널리 좀 알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 열심히 더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겠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이미 그 국민들이 편하게 느낄 수 있는 이미 시행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한 10몇 건 됩니까? 아마 제 기억에 한 10여 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한 달에 한두 건씩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병원 이용에서도 뭐 좀 관련된 뭐가 있습니까? 네. 병원이 저희가 가장 먼저 그 체감 사례로 진행을 하려고 했던 것이 실손보험 청구입니다. 실손보험 청구. 네. 왜 그러냐면 국민의 절반 이상이 실손보험 대상자입니다. 그렇죠. 다 하나둘씩 들고 계신데요. 사실 근데 내가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실손보험 청구를 하려면 지금 병원에 가서 그 진료 기록을 떼서 떼야죠. 그걸 제출해야죠. 제출해야 됩니다.
물론 제출하는 방법이 보험사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잘 돼 있는 보험사는 이렇게 스캔을 해서 스마트폰으로 스캔해서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서 떼어와야 되죠. 왜 그래야만 할까라는 예. 생각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직접 실손보험사로 주면 될 텐데. 그렇죠. 그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작업을 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금융권과 의료기관, 의사협회죠. 예. 그다음에 병원협회, 그리고 실손보험사들, 그리고 보건복지부까지 다 모아서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서로 간의 불신으로 그것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융보험업계에서는 그 데이터를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에서 받고 싶어 했습니다. 예.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이란 건 어딜까요? 보건복지부 산하의 심사평가원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네. 예. 왜냐하면 심사평가원에서 모든 우리나라 국민의 보험 처리가 되는 모든 병원의 치료 기록을 받아 갖고 있죠. 그럼요. 그래야 이제 진료비를 이제 주니까요. 건강보험료를 지급하니까. 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실손보험에 해당되는 병원 진료는요 비급여입니다. 그렇죠. 급여 항목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급여 항목을 심평원에 줄 의무가 없습니다. 없죠. 그다음에 이 비급여 항목을 심평원에 줬을 때 병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비급여 항목에서 이렇게 벌고 있어? 그럼 급여 항목을 좀 깎아도 되겠네. 이제 이쪽에서는 우려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것이 자기네들한테 그 데이터가 나쁘게 쓰여질까 봐 그렇게 우려를 하는 것이고요. 또 그 데이터들이 많은 데이터들이 모여서 실손보험사로 갔을 때 실손보험사가 이쪽에 주는 그런 실손보험금이 깎일까 봐. 예. 네. 그다음에 어떤 항목에 대해서는 또 처리를 안 해줄까 봐. 다들 그럴듯한 걱정들이 있었네요. 사실 자기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요. 다 걱정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기술적으로 풀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디지털 기술로 이 여러 여기 참여자들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회의를 수차례 계속했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런 방법을 찾았고 그런 방법을 지금 국회로 넘겨서 국회에서 보험법 개정안이 지금 작년 올해 6월에 이미 상임위는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법이 개정되면 그 다음에는 국민들이 직접 떼서 제출할 필요는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청약 관련된 거, 또 아까 기업의 무역 관련된 거, 실손보험 관련된 거, 정부나 민간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구석구석 모르시는 게 없네요. 하나하나 이거 다 관여해서 결정을 하고 개선을 해야 하니까.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사실은 이런 일을 할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했고요. 컴퓨터공학 전공하시고 벤처기업 창업하셨고. 벤처기업을 했고 모바일 폰, 스마트폰에 지금 여러분들이 비디오를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비디오를 처음에 가능하게 했던 기술을 저희가 개발을 했고요. 동영상 압축 서비스 이런 거. 동영상을 압축해서 전송해서 다시 재생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해서 제가 국내 모 통신사에 그런 서비스를 만들었고요. 또 국내 전자의 첫 번째 비디오 온 디맨드 폰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상용 서비스로 이제 됐고요. 그게 세계 최초였습니까? 네, 상용 서비스로는 세계 최초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활동을 해오던 IT 기업을 운영을 해왔는데요. 사실 행정이라는 것을 저도 잘 몰랐죠. 단지 많은 불편함을 느낀 건 사실이지만 행정 업무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많은 부분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이름과 개념만 있었지 많은 콘텐츠가 채워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각 정부 부처에서 공무원들을 파견받아서 구성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이번 위원회도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네, 지금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각
정부 부처청 기관들에서 지금 현재 51명 파견을 받아 있고요. 13명은 저희가 민간 특채 채용을 해서 별도 채용도 있고. 네네. 그래서 64명으로 지금 추진단을 꾸려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각 부처별이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 조금 아까 이 실손보험 청구 사례에서도 드러나듯이 여러 부처나 이런 게 이렇게 얽혀 있는 과제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이 저희는 다 부처 과제가 많고요. 또 저희가 하는 일 자체는 부처가 혼자서 하는 일을 간섭하는 게 아니고요. 부처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고 또 민간과 협력하도록 만드는 것이 저희의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부처들이 항상 관련이 돼 있고 그래서 회의가 많습니다. 그런데 각 부처들이 말 잘 들어요? 말을 어떻게 잘 듣겠습니까? 원래 이 부처 이기주의, 이 칸막이 이게 항상 그 문제였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것저것 이 위원회 차원에서 이렇게 당신들이 그동안 해오던 일을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라고 하면 귀찮은 일 아닙니까, 솔직히 각 부처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지금 잘 지적해 주셨는데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게 가능하겠어? 되겠어? 그렇죠. 아니. 데이터를 정부 부처가 데이터를 갖고 있다는 건 그들의 권력이에요. 힘이죠, 힘.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데이터를 내놓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기본 법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고유 목적 사업, 그 부처 기관의 고유 목적 사업을 위한 기본법이 있고요. 그 기본법 속에는 이런 목적 사업을 위해 취득한 정보는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고요. 그 밑에 예외 조항들이 한 10개 정도 달려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좀 더 내려가면 위반 시에 아주 강한 그런 처벌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이 위에 예외 조항이 있더라도 예외 조항을 적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유권 해석을 사법부에서 받아가도 잘 안 합니다. 안 해주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힘이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대통령이 지시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저희가 정부 기관 평가에 이 디지털 플랫폼 항목을 반영하도록 지금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정부평가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평가, 공공기관 평가, 또 중앙부처 평가에 모두 정부 혁신 항목에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조항을 많이 넣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1년 하시니까 정부 부처들의 태도 변화가 느껴지세요? 그러면? 좀 많이 느끼고 달라지고 있습니까? 네네. 그들도 사실은 시대의 변화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 할 수 없죠. 네, 안 할 수 없을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좀 더 지나면 우리가 전자정부 사업을 외국에 수출도 하듯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 사업도 외국에 수출도 하고 막 그러게 되겠네요. 네. 이것이 산업이 되고 그 산업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디지털 모범 국가 대한민국, 또 디지털 신질서를 구축하는 대한민국, 디지털 플랫폼 정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축해서 정부의 생산성 향상이 이렇게 좋아졌다라는 거를 우리 스스로 그것을 증명하고 그 데이터를 갖고 해외 각국 정부에 수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전용 초거대 AI를 도입할 계획을 발표하셨던데 네네. 그건 어떤 겁니까? 정부 전용 초거대 AI라는 말을 저희가 만들었는데요. 사실 정부 전용이란 말을 쓰는 나라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접해보신 미국의 플랫폼 기업들의 생성형 AI는 제너럴 퍼포스입니다. 그러니까 범용 제너러티브 AI입니다. 생성형 AI입니다. 뭐든지 물어보면 답해주잖아요. 그렇게 범용으로 갔을 때 우리가 경쟁력이 있을까? 그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는 데이터도 미국에 비해서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나라가 작으니까요. 나라도 작고 한국어로 돼 있는 데이터가 주로 많고 그리고 자금력도 그닥 충분하지 않습니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해 내는 흑자하고 우리나라 검색창을 운영하고 있는 모 대기업이 한 해 내는 흑자는 하늘과 땅.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초거대라는 말이 붙은 건요. 인풋 시대는 데이터도 많아야 되고
또 그것을 운영하는 컴퓨팅 인프라도 어마어마하게 커야 됩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그렇죠.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너럴 퍼포스 범용적으로 그것을 대항하면은 그게 경쟁력이 있을까? 그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착안한 것인데 이것을 아주 특정 목적에 아니면 특정한 섹터에 특정한 부분에 적용하는 거는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범위를 좁혀서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범위를 좁혔을 때 아주 잘 정제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고 또 아주 고품질의 사용자가 있는 집단이 무엇일까? 제가 찾은 것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정부 데이터. 그러네요. 우리나라는 전자정부를 일찍 구축했고 또 많은 데이터가 쌓여 있습니다.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공무원은 품질이 아주 좋습니다. 아주 우수한 사람들이 공무원이 돼 있고요. 이 우수한 품질의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초거대 AI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인풋, 이 트레이닝을 시키는데 필요한 데이터가 잘 정제되어 있으면 좋고요. 더 훨씬 좋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휴먼 피드백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사용을 하면서 거기에 주는 피드백이 그 초거대 AI를 훨씬 더 충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꾸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데이터가 더 고도화되는 거니까요. 네네. 그것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영역에 정부가 갖고 있는 모든 데이터와 자료를 가지고 이 초거대 AI를 트레이닝 시켜서 또 공무원들이 그것을 사용하면서 휴먼 피드백, 아주 고품질의 휴먼 피드백을 주면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언제쯤 도입됩니까? 그건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가 모든 사업을 실증을 거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민간 기업의 초거대 AI에 정부에 공개되어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트레이닝을 시켜서 실증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아주 민간의 초거대 AI지만 아주 시큐어한 안전한 공간에 정부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트레이닝 시킬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부 전용 초거대 AI로 만들어 나갈 생각이고요. 그것은 정부 안에서도 분야별로 또 다르게 구축될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분야의 성과에 대한 초거대 AI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민원 서비스에 대한 초거대 AI가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복지 분야의 서비스가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분야별로 쪼개서 전문화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그거는 일반 국민들이 직접 사용해서 혜택을 본다기보다는 공무원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많이 활용하고 AI를 통한 업무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겠군요. 네, 공무원들이 정책 수립을 하나 하려고 하면요. 사실 앞부분에 전반부의 조사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것이 그 정책이 필요한 배경, 그 다음에 지금까지의 관련 정책들의 히스토리, 자료 조사를 좀 많이 해야죠. 그 다음에 해외 정부들의 사례들을 다 모아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AI한테 물어보면 AI가 많은 부분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공무원들이 민원 처리를 하는 공무원들입니다. 보통 국민들이 굉장히 험한 말씀을 많이 하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데요. 이런 민원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공무원들도 이 초거대 AI, 민원 서비스를 하는 초거대 AI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난안전 분야에서도 119에 긴급 콜이 들어왔는데 사실은 하나의 큰 사건을 가지고 여러 명이 신고 전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 AI가 걸러서 많은 부분을 AI가 대신 답을 해주고 또 안내를 해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피부에 딱 와닿게끔 정부 서비스가 달라지는 것이 한 면에 있고 또 한 면에서는 정부가 일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지는 이 양축이 처음에 설명하셨는데 이제 거의 윤곽이 좀 드러나는군요.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이러다 보면 중요 데이터들을 다루기 때문에 보안 문제, 윤리 문제, 이거 제일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플랫폼 정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신뢰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만들려고 하고요. 그래서 저희 그 위원회에 정부위원, 당연직 위원이죠. 정부위원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정부 내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개인정보, 각 부처 기관들이 따로 갖고 있는 그 개인정보들을 모아서 같이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저희의 철학인데, 그렇죠. 그 모았을 때 그 개인정보들이 국민 개개인한테 안 좋은 방향으로 사용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은 그런 부분을 굉장히 걱정하고 계십니다. 또 그런 정보들이 유출될까 봐도 걱정하고 계십니다. 걱정들을 저희가 불식시키기 위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하고 시스템을 하나 만듭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정부 내에 개인정보 공유 활용 이력 조회 시스템인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기관에서 이 기관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공유 활용하기 위해서 전달을 하게 되면 공유 활용 목적과 또 공유되는 개인정보의 내용, 또 공유해가는 부처의 부서명과 책임자명까지를 다 국민이 남아있죠. 전부 자기 이름 어카운트 밑에서 확인을 해볼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절대 유출의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것이고요. 또 오남용되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노력해 나가실 거라고 그거 생각합니다. 완전 시스템으로 갖춰놓으면 그걸 피해갈 방법도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나 이 정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오늘 설명하신 그 계획들 차질 없이 다 좀 실천에 옮겨졌으면 좋겠네요. 아이고, 응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 가지 이 디지털 전자정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나라가 앞서가고 있는데 어쩌면 더 앞서갈 수 있는 그런 획기적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